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강사의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현대사죠. 예,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부정적인 면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7월 한 중순경인데요. 7월 중순경이 되면 저는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덥고 너무 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너무 습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 우리 조상들은, 아니 내보다 한 세대 위의 사람들은 도대체 1950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한 7월 20일쯤 됐으니까 7월 20일쯤 되는 이 시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서 쏘아 죽인 사람이 무려 한 24만 명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런 시점에 군인들은 총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만, 또 인민군도 총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만 전부 다 뭡니까? 막 싸우는 과정에 비는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그럽니다. 국민들은 피난을 가는 와중에도 얼마나 많이 병에 걸려 죽었으며, 특히나 병령과 포로들을 막론하고 그 막사에는 제귀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제귀열은 뭐냐 하면은 제귀열 그 병균이 있고, 그 병균이 뭐냐, 빈대가 이렇게 무는 병이거든요. 빈대가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살갗을 탁 물면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하면 세균이 감염되면서 열병이 옮겨갑니다. 우리 국군, 미군, 유엔군, 그 다음에 포로, 그 다음 피난민 할 것 없이 더군다나 북한에서 내려온 중공군이라든가 인민군마저도 이 제귀열에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따라서 국민방위군과 이승만입니다. 1949년 12월 24일에서 25일, 6.25 발발 1년 전, 바로 12월 24일 하면은 제 강의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2강쯤에 나오는 문경 양민 학살 사건, 문경 석달마을에서 12월 24일 날 70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모두 빨갱이들의 소행으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12월 24일 날 지리산 일대에 계엄령이 내렸고요. 지리산 일대 산청, 함양, 거창, 하동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제 미 8군의 벤플리트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백일, 백선엽 두 한국군 친일파 장교들을 학살을 방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약 한 50여 명, 그리고 거창에서도 한 100여 명 이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벌대가 보기에는 모두가 그냥 적대 국민이거나 이적 행위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김백일 장군, 여기는요 백선엽 소장이죠. 김백일 장군은 만주군이었습니다. 백선엽도 만주군입니다. 이 김백일은 1949년 지리산 일대의 계엄령 각종 학살 사건은 다 덮이고 역사 속에서 안 가르치고 뭐냐 하면은 원산에서 빅토리 메르디소를 미군을 설득해 가지고 피난민들을 모두 태우는 그 공로가 있다라는 것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백선엽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순 사태에서의 이런 잔혹한 모습, 나중에 나오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모두 쏘아 죽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최근 들어서 좀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백선엽이는
이런 거창 함양의 계엄령을 발동하고 모두 죽이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역사 속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4일 날 산청 거창 함양 하동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 알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괜찮아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모르실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거창,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민 학살 사건은 49년 12월 24일에도 있었지만은 51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창, 산청, 함양 3개 군에서 몇 명입니까? 13,721명, 사살 6,606명, 비무장 민간인 재판 없이 살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죠. 10,000명 이상을 죽였지 않습니까? 했다가 아니라, 그냥 했다가 아니라니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모두 학살합니다. 11사단 견벽청야 작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작전이에요. 견벽청야 작전을 주동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덕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연석회의 때 데리고 올라갔던 비장의 무기 뭐예요? 최동호의 아들. 여러분, 최동호의 아들이 이때, 이 사람이 최덕신이야. 이 대머리 훌떡 벗겨진 놈. 이쪽은 뭐야? 백선엽 장군이죠. 말 그대로 포스타. 백선엽 대장에 올랐을 때 사진입니다. 저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3일 만에 719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저 3개 군에서 13,721명,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는 단 3일 만에 719명. 어느 날 갑자기 최덕신이가 이끄는 11사단 병사들이 거창하고 산청, 함양 일대를 모두 점령하고 그 피난민들 혹은 산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떤 골짜기로 다 보냅니다. 골짜기로. 함양에 있는 골짜기, 산청에 있는 골짜기, 거창에 있는 골짜기로 다 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견벽청야 작전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다 쏘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점점 궁지에 몰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니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골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골로 가는 게 뭐냐면 거창의 산골, 산청의 산골, 함양의 지리산 산골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동호의 아들이고 나중에 66년, 65년 당시에 윤희상 선생이, 음악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서독에서 베를린에 있는 동독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온 이 작전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동백림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동백림 사건 때 서독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어디로 갔느냐? 조금 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국민보도연맹 전라도 광주 형무소의 학살. 정말 어쩜 이렇게 다 사람들을 죽이나 싶죠. 광주 형무소에서도 또 다 죽입니다. 국민보도연맹으로, 여순 사건으로, 그 다음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4.3 사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구에 있는 46년도 10월 1일 항쟁 때문에 다 전국의 형무소에 분산 조치했던 사람들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이것도 전쟁의
저쪽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7월 5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북구의 3곳, 그 다음에 동구, 남구, 그리고 광산구라는 데가 있다네. 광산구. 그런데 한 곳씩 총 6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학생운동 주동자. 자, 일제시대 때 1935년에 벌어졌던 광주 학생운동의 주동자인 장제성 선생도 여기에서 묶여 있다가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장제성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광주 학생운동도 제대로 안 알려져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됐는지 요새 들어서야 좀 제대로 알려져 있다 이거지. 왜? 장제성 선생을 저렇게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말 안 하면은 사실상 광주 학생운동을 말 안 하는 게 되는데, 따라서 저 사람을 말 안 함으로써 1935년도에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있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명? 3천여 명. 이 억울한 3천여 명의 죽음을 이승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장제성 선생 추모제를 광주에서 열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국민방위군.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는 6.25 전쟁 영화를 보시면 늘 그랬습니다. 저 북한군은 인민군이고 우리 국군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국방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방위군, 국가방위군, 민방위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아요.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최대이고 최악의 방산비리다. 방위사업청 비리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1950년 겨울, 1951년에 모집한 병력자원의 청년들입니다. 1950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정, 그러니까 15살 이상 60세 미만 그 남성의 인구가 모두 238만 9,730명이에요. 실제 모집 가능 병사 68만 명이 남더라는 거야. 그 중에서 42만 명을 소집합니다. 국가가 전쟁에 처해 있으니까 모두 다 전쟁에 지원해라 이래갖고 42만 명이 소집됩니다.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게 뭐야? 아무런 보급도 없이 도착지. 자, 도착지 너가 지금부터 행군을 해가지고 도착지로 가라. 도착지 어디? 부산 구포라고 딱 적어주고 행군을 시킵니다. 1950년 겨울이 뭐냐 하면은 한번 우리나라가 8월 달까지 밀렸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싹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해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역사적 순간이에요. 따라서 이승만하고 미군 장교들에게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점령할 우리나라 지역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들을 전쟁 초기 같으면은 죽이든지 술을 내겠지만 전부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두 다 우리나라 병력으로 거두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적어도 인민군이나 중공군의 포로가 돼서 그쪽으로 병력으로 활용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저기 두 번째 노란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지 중의 상거지다. 42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도착지를 부산 구포라고 적어주고 출발을 시켰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 집단이 내려갔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국민방위군은 1인당 1일 양곡 내홉
그 다음에 취사 연로비가 40원 하루에, 잡비로 얼마? 10원, 50만 명의 3개월분 예산 209억 830만 원을 여러분 국민방위군의 실제 폐악질 보시겠습니다. 68만 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중에 42만 명을 실제 행군을 시켰기 때문에 당시 국방력에는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였어요. 1인당 하루 내호분 포로가 먹는 하루 5홉보다 적어요. 실제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장교하고 하사관 봉급은 나 몰라라 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때가 뭐냐면 12월 1일하고 12월하고 1월하고 2월 바로 혹한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피복 보급이 없어요. 교육은 그러니까 군대니까 뭐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이런 거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은 실제로는 안 하는데 뭐냐면 상부에는 했다고 하고 그 돈을 해먹기 바쁩니다. 1951년 3월 29일 각 정파별 3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 밑에 나옵니다. 인원수 허위 보고에 의한 현금 횡령액이 23억 5,126만 원. 인원수 허위 보고에 의한 양곡 횡령액, 양곡 횡령액이 20억 4,710만 원. 자, 세 번째, 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예하의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28억 8,328만 원. 위의 부정액을 다 합치니까 72억 8,164만 원. 휴대용이라든가 뭐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명태 같은 거, 옛날에 간식이잖아, 명태가. 명태 같은 걸 뭐 현금 횡령은 제외합니다. 이 현금 횡령을 다 집어넣으면 자그마치 14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일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는데 뭐냐면 1950년 1년 예산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14억입니다. 1214억인데 1214억 중에 약 600억 정도가 이미 인건비로 다 책정돼가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저 72억 8,164만 원 더하기 현품 횡령 제외하면 합쳐서 140억 정도 되는 돈은 어디에서 빠져나온 거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승만의 농지개혁할 때 농사 현물 취득세, 임시 취득세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저 국민방위군 해물라고 빼놓은 재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다 해무었는데 무슨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성공했다고 지금 한동훈이가 떠받드느냐 이 말이야.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게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임시 토지 취득세라고 하는 저 세금을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전부 다 헤쳐먹은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농지개혁을, 그러니까 내가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이거는 이미 여러분 2006년도에 우리 국사학과에서는 논문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국사학과 애들한테는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 대통령한테는 국사학과가 정리한 이런 보고서가 전혀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읽는 게 싫은가 보죠. 아니 그러면 질은 못 읽더라도 참모는 읽어야 될까? 참모는 읽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김태효 씨라고. 김태효. 예. 조현아 저거 고모부. 예. 네. 예. 그래서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저 오른쪽 사진이 아마 국민방위군, 국방군 사건의 가장 유명한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4월 달에 임실수도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그 데모가 일어나고 국민방위군에 제대로 된 그거를 진상을 조사해라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육군 준장 김윤근, 부사령관 유니컨, 재무실장 강석한 요 세 명이 1차적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야, 그래도 이 사건은 어떻게든 그 책임자가 처벌이 됐네. 아닙니다. 징역 10년을 받은 사람들이 주범입니다. 10몇 명이 가는데 다 주범인데 징역 10년밖에 안 받았어. 조달과장 박창환, 보급과장 박기환은 형제인데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는 설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육군준장 김윤근하고 부사령관 유니컨은 저 78억 원을 가지고 뭐냐면 육군준장 김윤근은요, 당시에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 중공군의 국민방위군 저것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그 착복한 재산을 가지고 첩을 8명을 들였습니다. 12월 달에 첩을 8명을 들여갖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5월 달에 총살 당했거든? 5월 달 총살 당할 때 8명 첩 전원이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해도 너무. 부사령관 유니컨이도 3명. 서울의 기생들에게 몇십억씩 뿌리는 거야, 막. 재무실장 강석한이도 뭐냐면은 그 착복을 전부 다 주도했기 때문에 얘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육군 준장 김윤근은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저 악질 준장 김윤근은 씨름 챔피언 출신입니다. 씨름 챔피언 출신인데 육군이 창설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직 아니었을 때를 지나가는데 전체 차렷 대통령 각하를 향하여 경례 이런 걸 갖다가 너무 크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야, 니 똘똘하네 이래가지고 육군 대령을 바로 줬대요. 미군이 예. 이런 걸 모를 리는 없고 예. 그래서 전적권을 안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 개파이다. 아니 북한을 무력으로 치고 들어갈까봐 이런 거보다도 야, 이 나라의 수준이 이거. 얘네한테 맡기면 진짜 예. 끝나겠구나. 당시에 왜 저 사람한테 육군 대령을 줬냐면요. 육군 대령이라고 하는 게 가장 부르는데 권위가 있어 보인다 그랬대요. 이승만이. 그래서 주미대사도 양유찬 대령 이렇게 불렀고요. 뭐냐면은 외교부 장관도 임병직 대령 이렇게 불렀는데 저 국민방위군 사령관도 김윤근 대령 이라다가 내가 어떻게 똑같이 대령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준장 원스타를 줬다 그래요. 대통령에서 통짜 하나 빠진 거라 폼난다고 그러는 건가요? 대령. 예. 말 그대로 그겁니다. 대통령에서 통짜가 이렇게 빠졌거든. 그래서 대령. 뭐든지 이승만은 누구를 보면 어이 윤대령, 어이 박대령 이런 식이었대. 자, 김윤근은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윤근의 본처의 아버지. 여러분 제일 왼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이 신성모. 여러분 신성모의 그거였다고, 사위였다고 김윤근이가. 그래서 마음 놓고 저 국민방위군 사건에 맨 처음으로 잡아들이니까 뭐라고 했냐입니까? 김윤근이 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너가 다 내한테 잘해. 내가 다음 대통령의 사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 수사관들이 전부 다 사식도 최고급으로 바치고 커피도 타주고 이러면서 아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러다가
대법원장 가인 김명로 선생이 그걸 보고 야 이놈 새끼야 이래가지고 사형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저거 손자는 요새 왜 그럽니까? 자, 여기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행렬병에 걸렸다. 즉 사람이 40명 이상 모이는 곳에 하면 재규열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재규열뿐만 아니라 이질도 돌고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피복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춥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걸렸던 게 뭡니까? 동상이 되겠죠. 동상으로 발가락을 자르는 정도의 수준이면 다행입니다. 뭐냐 하면은 발목을 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동생인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이 이때 이승만에게 결별을 합니다. 당신이 물러나야지 왜 신성모만 물러나게 하느냐? 김명로 선생이 이승만 당신에게 가장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안 물러나면 나라도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탄을 준비하죠. 다 뺏기 모은 돈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벌써부터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정치 자금으로 상당 부분 가고 그거를 정치 자금으로 모두 바쳐야 될 거를 신성모 지가 좀 닦아먹고 또 그 다음에 저거 사위가 좀 닦아먹었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자금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김윤근을 사형에 처하니까 이시영이 아니 이승만 당신이 주동자인데 당신이 떠나야지 왜 신성모를 보고 떠나라고 하느냐? 라고 신성모만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탈당해 버린다. 자기가 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여기 이 사람 누굽니까? 황현필 선생입니다. 황현필 선생이 자기 채널에 가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보시면요. 보도연맹 사건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뭐냐 하면은 자유대한을 6.25의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킨 영웅이다라고 이승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수십만 명이 동상으로 손과 발이 잘렸어요. 6.25 전쟁 중에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 지게 부대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나중에 지게 부대를 해서 모두 지게를 지고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급부대로 씁니다. 황현필 선생이 이 동영상 아주 잘 만들었으니 자기 채널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죽음을 네.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네. 그런 윗사람들. 지금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딱 나는 책임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특검까지도 이렇게 거부를 하는 네네. 모습을 보면서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것들 봐도 이승만 시대 사람들의 악행을 모아 대통령실로 가지고 들어간 게 그게 이번 정권이 아닐까. 자꾸 이렇게 되게 겹쳐서 보이게 되네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국민방위군 사건을 본 사람들, 자 지금부터 이시영 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이승만 곁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정부 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관의 지위에 앉은 인재로서 그 적당한 인재가 적소에 그 딱 맞는 위치에 배치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데다가 탐관 오리는 가는 곳마다 날뛰어 국민의 신망을 상실케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하여서 신생민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그르다 하고 고칠 줄을 모르며 나쁘다 하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시비를 논하는 그 사람조차 관위에 있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탁수 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많이 누가 참으로 애국자인지 나로서는 흑백과 옥석을 가릴 도리조차 없다. 더구나 그렇듯 관의 기울고 흐리고 만악이 어지러운 것을 목도하면서도 워낙 무위무능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된 나인지라 속수무책의 수수방관할 따름이니 나어찌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나인지라 이번에 결연코 대한민국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보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으라 하며 아울러 국민들 앞에 과거 3년 동안 아무 업적과 공헌이 없었음을 사과하는 동시에 일개 포위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한다. 대통령을 보고 물러나라고 했으나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물러나는 이시영 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내가 바라는 것은 애국, 국가, 충성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진실이야 라고 하는 그 한겨레 신문 이영희 대기자의 당시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청년이었거든요.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다. 6.25 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 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누가? 이승만이.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처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는 없다.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뭐라고 한다?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두 분이 예. 2024년 예. 7월 달에 한국에 있었어도 부통령이나 한겨레 신문 기자였어도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오송 참사, 그걸 보면서 정말 탐과 놀이는 어디나 날뛴다라고 하는 지금 이 이시영 부통령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정말 뼈에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소설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지인인 대구의 한 사람은 이거를 보고 조정래라는 인간의 그 태백산맥에서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보실까요? 태백산맥 제8권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국민방위군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이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일제시대 해방 전국부터 쭉 6.25 전쟁 말기까지 쭉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염상진 그리고 주인공 염상구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쫓아갑니다. 제8권에 이 해당 챕터가 이름이 뭐냐 하면 소제목이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 챕터입니다. 부제목이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이라고. 주인공 염상구에게 사람들이 경기도에서는 이미 할당량이 채워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끌어올 것을 제안한다. 중공군에게 다시 밀릴 것을 예상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갈구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정신병 들려 죽고, 행렬병 걸려 죽고, 식중독으로 죽고, 토사강난으로 죽고, 지나가는 민가에도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그냥 해산하라고 하니까 또 거짓대가 돼버리는 그야말로 참상의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지나가는 민가에 아름다운 아가씨나 부녀자가 있으면은 강간도 서슴지 않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을 제가 쓸 때까지 3번 읽었는데요. 3번 읽을 때마다 이 국민방위군 챕터가 가장 슬프고 그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통째로 거짓말이라고요?
한국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라고 하는 여자의 가장 친한 지인이 조정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태백산맥 소설 제8권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한 거를 부산 역사문화대전이라는 곳에서 잘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쓴다고 하도 뭐라 그러길래 제가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요걸 하려면은 부산 역사문화대전의 책임 집필자이신 부산대학교 역사학과의 교수를 탓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여론은 국민방위군을 죽음의 행렬, 해골들의 행진이라고 불렀다. 자, 뭐 어떻습니까? 조정래의 챕터하고 똑같죠?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몇몇 관부에게만 그 책임이 돌아갈 단순한 자금 횡령 사건이 아니라 전쟁 중, 자, 제가 밑줄 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부조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승만은 6.25 전쟁 이후 거창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가장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보십시오. 직선제로 간선제였던 헌법을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한 100몇십 명 되는 국회의원들만 잘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던 간선제에서는 정치 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직선제에서는 선거 자금이 좀 많이 든다 이거예요. 따라서 1차 선거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에서 나오는 각종 예산들을 임시토지취득세라고 하는 수득세라고 하는 기금을 걷어 가지고 마련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국민방위군 사건은 청장년 병사들이 총으로 학살된 게 아니라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과 식량을 횡령함으로써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게 한 사실상의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이 때 횡령한 돈을 가지고 직선제로 발췌 개헌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국가 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니요, 나는 미필적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의한 또 다른 학살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게 부산 역사문화대전의 평가입니다. 한 글자라도 고친 게 있으면 내 목숨을 걸게. 이 태극기 세력들아. 내 채널에 와서 악플만 달지 마시고 이거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피디님, 태극기 세력들은 도대체 왜 저런 사실을 얘기해도 저한테 악플을 다는 겁니까? 요즘에 그 촛불 집회 가보면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원래 태극기는 저분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고 네. 저분들은 태극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원래 태극기는 민주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건 말되네요. 저들을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 말고 태극기 이용 부대나 태극기 이용 세력이라고 태극기 악용 세력. 명명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극기를 저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은 저때의 부패와 부조리를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 자기가 김윤근이래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줄을 대서 예. 부정하게 흘러오는 돈들을 예.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몇십억 단위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정권이 부패하고 부정해야 네. 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정말 나쁜 놈들이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여러분,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나중에 캐나다로 망명을 해서 캐나다에서 다시 저그만두라하고 같이 북한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 프랑스에 66년도에 프랑스에 있던 우리의 고암 이응로 화백,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던 우리의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정말 자기는 순수한 목적으로 북한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왔던 그 이응로 화백은 왜 북한을 갔냐면은 자기 아들이 북한으로 납북돼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응로 화백에 보고 잠깐만 네가 일로 오면은 그 김일성이가 그래 속였단 말이야. 동베를린 대사관에 네 아들을 보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이것이 뭐냐면 북한하고 접촉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에 몰래카메라를 위장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데려갑니다. 뭐냐? 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당선된 거를 경축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혹은 윤희상한테는 경축하는 작곡을 하나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희상한테는 소독대사였던 최덕신이가 직접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그림, 아주 멋진 노래를 딱 작곡을 해가지고 왔는데 김포공항에서 안기부에 의해 가지고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그 사건이 뭡니까? 동백림 사건이죠.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독일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항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광부하고 간호사를 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돈 도로 돌려내놔라. 우리도 전부 간호사하고 광부 다 돌려주겠다. 돈 도로 돌려내놔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덕신을 보고 제대로 좀 처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제대로 처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최덕신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최덕신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최덕신이가 이 책임론이 자기한테 다 올 것을 걱정하여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갔다가 캐나다에서 결국에는 북한으로 가게 되죠. 자기 아버지 최동호를 따라서 최덕신의 아들도 다시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배신자, 정말 껍빛단 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최덕신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 비겁한 인간 최덕신의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